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부산국제영화제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메인 극장인 영화의 전당 안에는 지난 1999년 시네마테크 부산의 개원일에 수집 정리한 영화에 관련된 4만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네마테크 부산의 역대 기획전 관련 자료 및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출품작 자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자료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 부산 분원이 설치되어 있어 무려 4천여 편의 한국 고전영화와 독립영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세계 영화 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이론가이자 비평가로 활동했습니다. 트리포, 고다르, 리베트 등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하고 장 르누아르와 오손 웰스를 재해석하여 주요 영화 작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전후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진가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현상학의 영향 하에서 리얼리즘 영화미학의 정립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영화 예술이 한창 원숙기에 접어들 무렵 가장 뛰어난 감수성과 분석력을 발휘하여 비평결을 이끌며 영화의 존재 근거와 심지어 그 진로까지 제시했던 오늘 중계서원에서 함께 산책할 책은 영화란 무엇인가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영화이론가 앙드레 바쟁이 쓰고 박상규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1895년 인류에게 처음 등장해 경이로운 콘텐츠를 제공했던 영화예술, 그 실체를 향해 떠나는 앙드레 바쟁의 날카로운 분석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베르부지에 기고한 그의 글에서 영화는 조형적 리얼리즘, 르네상스와 더불어 그 원리가 출현하여 바로크 회화에서 그 극한적 표현을 찾아낸 조형적 리얼리즘의 가장 진보된 양상의 다름 아니다 라고 했다. 전 세계의 회화가 형태에 있어서 상징주의와 리얼리즘 사이에서 다양한 밸런스를 실현시켜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15세기의 서양의 화가는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정신적인 리얼리티를 표현한다는 본래의 유일한 관심에서 방향을 바꾸어 그 정신적 리얼리티의 표현을 외부 세계에 대해 다소 완전한 모방과 결합하려고 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의심할 것도 없이 과학적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벌써 기계적이라고 할 최초의 방식의 발명이었는 바, 즉 투시화법이 그것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실, 카메라 옵스큐라는 니에프스의 카메라를 예고했다. 이러한 일은 예술가에게 3차원적 공간의 착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는 바, 사물을 우리의 직접적 시각 속에 놓인 것과 똑같이 착각으로서의 3차원적 공간 속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이래로 회화는 두 개의 열망에 의해 찢기었다.
하나는 정신적 실제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기선 모델 외형은 상징성에 의하여 초월되고 있는 확실히 미학적인 열망이요. 또 하나는 외부 세계를 그 복제로 대체한다고 하는 순연히 심리적인 바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착각의 욕구는 급속도로 자기 나름의 만족을 증대시켜감으로써 차츰차츰 조형예술을 침식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투시화법은 형체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운동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얼리즘은 자연히 왜곡된 부동성 속에 생명을 암시해 줄 수 있는 바로크 예술과 같이 일종의 심리적인 제4차원인 순간 속에다 극적인 표현을 구하기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히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이 두 경향의 종합을 실현시켜왔다. 즉 그들은 그 두 가지 경향을 단계 짓고 또한 현실을 자유로이 지배하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술 속에 흡수해 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본질로적으로 다른 현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는다. 객관적 비평가는 회화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현상을 떼어놓고 볼 줄 알아야만 하리라. 착각의 욕구는 16세기 이래 회화를 내면적으로 괴롭혀왔다. 이 욕구는 그 자체가 미학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심적인 욕구였는 바 마술적인 심리 상태에서밖에는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되 매우 효력이 강한 욕구로서 그 유혹은 조형예술이 지닌 균형을 근저로부터 파괴시킬 정도였다. 예술상의 리얼리즘 논쟁은 이러한 오해로부터 나온다. 즉 미학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혼동, 이 세계의 구체적이면서도 또한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려는 욕구의 다름 아닌 진정한 리얼리즘과 형체의 착각으로 만족하는 눈 속에 사이비 리얼리즘과의 혼동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중세 예술이 이와 같은 갈등에 시달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극히 사실적이면서 동시에 고도로 정신적이었던 중세 예술은 기술적인 진보의 결과로서 불러일으킨 이 같은 드라마를 알지 못했다. 비평계에서 영화와 소설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교적 보통 있는 일로 되어 있지만 연극 영화는 아직도 이단시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연극 영화의 변호인과 신뢰가 되는 주로 마르셀 파뇰의 진술과 그 작품인 것은 한 사람들은 그의 몇몇 성공을 예외적인 상황들의 결합에서 생겨난 요행수라고 볼 수가 있다. 연극 영화는 회고적으로 필름 다르의 익살스런 희극 영화를 생각나게 하거나 베르토미의 스타일로서의 블루바르 연극의 성과를 보잘것없이 이용하거나 하는데 관련지어지는 것으로 남았다. 게다가 전쟁 중에 영화적인 것이라고 보여진 제재의 취급한 짐없는 나그네와 같이 훌륭한 희곡을 스크린을 위해 각색한 것이 실패했다는 것은 연극 영화에 대한 비판에 분명 결정적인 논거를 제공하고만 것이다. 영화가 가장 다양한 극적인 작품을 훌륭하게 각색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들로부터 헨리 5세, 햄릿, 그리고 무서운 양치를 걸쳐 맥베드에 이르는 일련의 최근 성공작이 필요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연극 영화에 대한 편견은 사람들이 연극 작품으로서 인정된 각색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많지 않은 역사적 논거를 방편으로 내세워야 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영화 역사를 제목상으로서가 아니라 시나리오와 연출의 극적 구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평가들은 연극 영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도 실제로 조금만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극적인 예술의 화신임에 틀림없을 영화 형식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그들의 찬사를 쏟아놓았다. 필름 다르와 그 패거리들의 유술에 눈이 그려진 세 관에서는 미국 코미디를 필두로 영화적인 연극의 다양한 진짜 국면을
순수 영화라는 검인증의 낙인을 찍어 통관시켰던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코미디는 블루바르나 브로드웨이의 어느 희곡각색에도 못지않은 연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대사와 상황의 해악성을 바탕에 둔 미국 코미디는 왕왕 진정 영화적인 어떠한 기교에도 도움을 받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장면의 대부분은 실내여서 대급봐주는 대사를 강조하기 위해 거의 주로 정면으로부터의 촬영과 그 역위치로부터의 촬영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10년 동안이나 미국 코미디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한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서 상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회적인 배경은 연극과 영화 사이의 잠재적인 관계를 조금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는 말하자면 연극에 대하여 자신보다 먼저 실제로 존재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한 희곡들을 쓸 수가 있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스크린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로서는 연극이 선제해야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인 조건들과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전혀 우현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현상은 이제 와서는 소멸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과거 15년 내로 우리는 일정한 유형의 미국 코미디의 쇠퇴와 병행하여 브로드웨이에서의 성공을 거둔 희극 작품의 각색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아왔다. 미술 영화, 적어도 엠멜의 단편 영화나 알랑 레네, 에상스 헤센스, 가스통 디르의 반 고흐 또는 피에르 가스트의 고야, 알랭 레네와 에상스의 게르니카와 같은 영화적 종합을 목적으로 작품을 이용하는 미술 영화는 때때로 화가들과 많은 미술 비평가들 사이에 하나의 커다란 이의를 제기시킨다. 나는 반 고흐가 소개된 후에 문규성의 대생 부분 장악관의 입에서조차 그와 같은 이견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이의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귀착한다. 즉, 회화를 이용하기 위해 영화는 회화를 배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영화의 극적 논리적 통일성은 때로는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떨어져 있는 작품들 간의 연대기나 허구적 관계를 설정한다. 전사들 속에서 엠메르는 화가들을 뒤죽박죽 섞어놓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트릭은 카스트가 전쟁의 참화에서 그의 몽따주를 받쳐주기 위해 카프리초스의 단편을 도입한다든가 알랑 레네가 피카소의 각 시기를 농락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비한다면 거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화 작가는 미술사의 기지 사실을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존중함으로써 역시 그의 작업을 미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조작 위에다가 근거시킨다. 그는 처음부터 종합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그 작품의 통일성을 파괴하여 화가가 생각하는 종합과는 다른 새로운 종합을 이룬다. 사람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러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좀 더 중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다. 즉, 배반당하고 있는 건 화가 이상으로 회화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객은 본래 회화를 극도로 성질을 바꿔놓는 한 조형 시스템에 따라서 그것을 지각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터에 자신이 본래 회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선 흑백에서 그러한데 천연색 영화라고 해도 만족스러운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어느 색채도 충실하게 재생되지 못했으며 그림의 모든 색채의 조화가 그들 색채 하나하나의 색조에 깊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몽따주는 그림의 시간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말하자면 지질학적으로 깊이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지리학적인 수평 방향으로 전개되는 시간적 통일성을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것인데 스크린은 회화 공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이다. 연극이 풋라이트와 무대의 건축 구조에 의해 현실 세계와 대립되듯이 회화는 실제로 그 회화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에 의해 현실 세계 그 자체와 특히 그 회화가 표현하는 현실과 대립된다.
사실상 그림의 프레임에서 단순히 장식적 수사적인 기능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건 안 될 말이다. 그림의 구도의 강조는 프레임의 2차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본질적으로 프레임은 회화적인 소우주와 그림이 자리하게 이른 자연의 대우주와의 이질성을 창출한다고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림과 그 벽 사이에, 즉 회화와 현실 사이에 정확히는 정의하기 어려운 단절을 만드는 일을 또 맡았던 전통적인 프레임의 바로크적인 복합성은 그러한 것에서 유래한다. 연극에서의 에로티시즘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주제가 엄밀하게 말해서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밖엔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경우에는 확실히 사정이 같지를 않다. 문학의 무시할 수 없는 한 분야가 그대로 전부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도 분명히 에로티시즘을 바탕으로 두고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한 분야에만 불과할 뿐으로 국립도서관의 일반 열람 금지 도서의 책장의 존재가 그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에로티시즘이 현대문학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이 대중 소설 속에서까지 대량으로 넘쳐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에로티시즘의 범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영화가 매우 큰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것은 역시 보다 일반적인 도덕관념의 현실여와의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도덕관념은 오늘날 틀림없이 그 확대 보급이 하나의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에로티즘에 근거한 사랑의 윤리를 아마도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작가 마를로는 또한 그 같은 에로티시즘의 선택의 현대적이고 역사적인, 따라서 또한 상대적인 특색을 완전히 해명하고 있다. 요컨대 에로티시즘은 우리 문학 속에서 중세문학에 있어서 기자들의 플라토닉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의 신화가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해도 또 우리가 그것에 어떤 미래를 부여한다고 해도 에로티시즘을 그것이 거기에 현시하고 있는 로마네스크한 문학과 결부시킬 특효약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의 육체 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회화에서조차도 우연적이거나 부차적으로 바뀐 에로틱하지를 않다. 외설적인 소묘, 동판, 목판, 유체 등은 최음문학과 같은 자격으로서 하나의 장르, 하나의 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조형예술에서의 나체를 연구할 수는 있으며 또 아마도 그때 그 나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에로틱한 감정의 표현을 깨닫지 못할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에로틱한 감정은 거듭 말하지만 부수적이고 제2의적인 현상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 관해서 말인데 단지 영화에 대해서만 에로티시즘은 하나의 기획으로서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의 내용으로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확실히 그것만이 영화에 있어서 유일한 기획이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화가, 그것도 제법 잘 만들어진 영화가 에로티시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시 영화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특효성이 있는 것이요 아마도 그 본질적이기조차 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 뒷가가 이런 에로티시즘의 현상 속에서 영화의 한 불변적 특성을 본 것은 옳다. 즉 스크린은 이 반세기 이내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모티프를 투명 무늬와 같이 계속 지니고 있다고. 그러나 이 에로티시즘의 편제가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적 자유 경쟁의 결과로서 일반적인 그러나 우연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가 어떤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로셀리니 작품에서의 네오리얼리즘이 여기서 데시카 작품에서의 네오리얼리즘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도 아주 판이한 것처럼 보인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의 같은 미학적 유파의 양극으로서 접근시키는 것이 정당할 것 같다. 데시카가 항상 정감 어린 호기심으로 현실을 파헤치는 거기에서 로셀리니는 이와 반대로 늘 한층 더 현실을 노출시켜서 고민으로 가득 찬 그러나 가차없는 엄밀성으로 그것을 양식화하고 요컨대 연기와 선택에 의한 극적 표현의 고전주의를 다시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고전주의는 자세히 바라보면 같은 네오리얼리즘 혁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데시카에 있어서와 같이 로셀리니에 있어서도 현실에 대해 말하자면 무리하게 그 의미를 그 외관만으로부터 분명히 하기 위해 연극과 극적 표현의 범주를 거부하는 게 문제로 되어 있다. 로셀리니는 그의 배우들이 연기하도록 하지를 않고 또 그들이 이러저러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게 하지도 않으며 오직 그들이 어떤 식으로 카메라 앞에 있도록만 할 뿐이다. 이와 같은 연출법에 있어서는 등장인물들 각자의 위치, 그들의 걸음걸이, 배경 안에서의 그들의 이동, 그들의 몸짓 따위가 그들 얼굴 위에 나타내는 감정이나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는 말 따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성을 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잉그리드 버그만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녀의 드라마는 일체의 심리적 어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고뇌의 자취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출법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진출한 양식화를 초대하는 것인 바, 그 명백한 증거를 그 자체를 유럽 51년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는 박진한 리얼리즘과는 정반대의 것, 즉 때로는 금욕적으로까지 여분의 것을 배제한 엄격하고도 엄밀한 문체와도 같은 것이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 네오리얼리즘은 고전적인 추상화와 그 보편성을 다시 만난다. 이 영화의 훌륭한 판이 대역 배우를 쓴 이탈리아판이 아니라 원래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있던 영어판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패러독스는 거기에서 나온다. 이 리얼리즘의 극한에서 외부적인 사회 현실의 정확성은 다시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된다. 이 영화에서는 로마 거리의 아이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함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스타일의 중계를 통하여 현실은 예술의 약속 사항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신이 창간했던 영화 잡지 까이에 뒤 시네마의 직원들조차 1968년 학생혁명 이래 10여 년간 당시 정치 사조로 인해 바쟁에게 등을 돌리고 급진적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바쟁이 주장한 사진의 선천적인 사실성의 토대를 둔 영화의 리얼리즘론을 정신분석학적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노선으로 인해 반박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영화 역사상 최고의 지성, 앙드레 바쟁과 함께 걸었던 영화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